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의 책 이진영 수필집 꽃들에게 안부를 묻다입니다. 이진영 작가님은 고교 시절 전신마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수필과 동화, 시를 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가님은 시 낭송으로도 시를 춤추게 하고 시가 있는 캠퍼스에 직접 색을 입히며 문화예술인으로서 그 반경을 스스로 넓히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필집 꽃들에게 안부를 묻다에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끊임없이 세상을 살피고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합니다. 백종환과 함께하는 동안 이진영 작가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꽃들에게 안부를 묻다.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작은 생명에게 사랑을 주었던 시간은 맑은 물이 흐르는 수로 같았다. 지난 16년 동안 내 사랑은 물이 되어 쉼없이 흘렀다. 그 물가에 피던 작은 불꽃처럼 소소한 행복을 되돌려주던 경공쫑이를 지난해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는 다시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생명이란 유한한 것이라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길 같은 사랑을 끊어내는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바싹하게 말라갔다. 먼지들이 풀풀 일어나서 이곳저곳을 떠다니다 다시 주저앉곤 했다. 나는 먼지들 속에 쌓여서 온종일 앉았다, 있어, 섰다 하면서 꼬리치는 쫑이의 기억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잊고 있던 베란다 화초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시들시들하다. 지난 겨울 작은 나팔 같은 꽃송이를 줄줄이 매달았던 선인장들도 나를 위로하는 양 전보다 일찍 펴서 붉은 자태를 뽐내던 군자란도 잎이 쭈글쭈글하다. 시든 잎줄기들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미안했다. 애처롭기도 하다. 나에게 선택되어 눈길 주고받으며 산 지가 길게는 20여 년, 짧게는 1, 2년이다. 손길 닿는 자리마다 푸르게 성장했고 눈부시게 꽃을 피워 보답도 했다. 소리 없이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심사를 헤아릴 만큼 살아오지 않았나 싶다. 서둘러 물을 주고 비료도 얹어주었다. 내친 김에 시든 잎들을 떼어내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넌지시 말을 건넸다. 미안해. 쫑이와의 이별이 너무 힘들었어. 겨울에 상당히 추웠지? 목도 말랐지? 나의 변명에 화초들은 원망의 눈빛을 쉽게 접지 못하고 시무룩한 표정이었지만 얼마 후 고개를 끄덕이는 듯도 하고 생기가 도는 듯하다. 한 생명을 보냈지만 아직도 나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사랑해야 할 생명과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걸 잊었다. 무심했던 나를 나무라며 앞으로 매일 꽃들에게 안부를 물으리라. 손잡아주고 다독거려 주리라 다짐했다. 저들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또한 나 자신에게도 안부를 묻는 일이기 때문이다. 살아간다는 건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책임을 지는 일이다. 그리고 끝없이 모든 대상에게 안부를 묻는 일이다. 손수건. 나는 손수건입니다. 설마 손수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쓰는 얇고 작은 수건을 말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사람들, 더운 날 땀도 닦아주고 슬픈 날은 눈물도 닦아줍니다. 물론
원치 않게 묻은 오물도 닦아내줍니다. 그런데 한 세상 손수건으로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무료하고 재미없는 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날 혜성처럼 등장한 휴지나 물티슈에 설 자리조차 빼앗기고 뒤에서 쭈뼛거리고 있으니 말이지요. 늙는다는 건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추억을 들추어내며 사는 거라지만 나도 늙었나 봅니다. 어제 속에 내가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였는지를 한번 들춰내 보겠습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입학식 날입니다. 지금처럼 유치원이나 학원 등 입학 전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면서 학교 문으로 들어섰지요. 한쪽 가슴엔 나를 접어서 행여 잊어버릴까봐 옷핀으로 꼽았어요. 코 흘리고 침 흘리면 닦으라며 달아주는 겁니다. 늘 엄마 뒤 졸졸 따라다니니 행주침 하나 옷소매로 쓱 닦아주었는데 하얀 손수건은 훈장처럼 가슴에 달았으니 아이도 나도 으쓱댔지요. 아, 이제 다 컸구나. 아이들은 크면서 더는 나를 가슴에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건 코 흘리게 어린아이나 하는 거라 여겼겠지요. 그러나 그 시절 손수건 돌리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둥글게 앉아 있으면 술래가 손수건을 잡고 돌다가 어느 아이 뒤에 놓아주는 겁니다. 아이는 이것을 빨리 알아채라고 다시 손수건을 들고 뛰면서 똑같이 다른 아이 뒤에 놓아줍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잽싸게 알아차리고 또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놀이였지요. 재미있고 신났어요. 기회를 빨리 감지하고 대처해야 하는 세상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놀이였어요. 알아채지 못하면 내가 더 안타까워 몸을 들썩이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금세 크더라고요. 어느 결에 이성 친구를 마주보며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사귀고 싶어 하기도 하니 말이죠. 내가 인연을 맺어준 만남도 적지 않답니다. 무슨 손수건이 인연을 맺어주냐고 하겠지만요. 정말이에요. 수줍은 듯 하나 꾀가 많은 영희 씨가 잘생긴 철수 씨를 유혹했던 때인데요. 나를 슬그머니 땅에 떨어뜨리더라고요. 뒤에 오던 철수 씨가 손수건을 집어주니까 어머 고맙습니다. 고마워서 차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꽤 유행했던 방법이었는데 나도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리고 흐뭇해지더라고요. 물론 못 보고 그냥 가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땐 그냥 내가 버림을 당한 듯 겸연쩍었어요. 나는 꽃무늬, 체크무늬, 온갖 색의 옷을 다 입어보았지만요. 노란색 옷을 입고 나무에 걸려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남편을 기다리던 때가 제일 감격스러웠어요. 뉴욕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다 가석방돼 고향으로 돌아가는 빙고가 그 주인공인데요. 빙고는 임시 석방이 결정되자 아내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지나쳐 가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버스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버스 안에서는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아, 그때 나는 감격에 겨워서 온몸을 흔들었지요. 그러나 만나면 또 이별이 있겠지요. 헤어지자고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트윈 폴리오의 하얀 손수건은 나나 무스쿠리의 번안한 곡입니다.
대단하지요. 내가 노래의 가사에도 등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별은 슬프지요. 슬프면 눈물이 나올 거고 그래서 손수건을 보내나 봅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 내 몸 다 바쳐서 위로도 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아침이면 깨끗한 손수건을 몸에 지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이면 하루 속에 만난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인 사연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매일같이 빨아서 깨끗한 손수건을 갖는 사람들과 달리 휴지나 물티슈를 쓰는 사람들은 더러움을 덜어내듯이 그 속에 새겨진 자신의 슬픈 눈물과 이별을 그저 던져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소설가는 항상 손수건을 2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는 본인의 눈물과 땀을, 다른 하나는 타인의 눈물과 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고요. 눈물도 세상 더러움도 감싸 안은 채 가장 가까이서 많은 사람을 지켜주며 사랑도 위로도 건네줄 수 있는 나는 여전히 귀하고도 정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끝의 집. 며칠 전 그분이 집을 떠나셨다. 세상 마칠 때까지 살아온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줄 알았는데 말이다. 뭔가 나쁜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가지 않으려고 문 앞에서 버티는 분을 등 떠밀다시피 밖으로 모셔야 했다. 부인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가까스로 달래서 보내놓고는 많이 울었다고 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했지만 듣는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가족들이야 오죽했겠는가.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친지에 보군되시는 그분은 몇 년 전까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임 후에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아내와 아들, 딸이 있었으며 연금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분은 가족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노라며 이른 아침 도서관으로 가서 종일 책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보냈다. 결코 집에서 삼시세끼 찾아먹는 삼식이가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싶다. 한가한 시간엔 등산이나 산책을 즐기며 자신을 깔끔하게 살필 줄 아는 멋진 노신사였다. 그러던 그분이 집을 떠나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줄이야. 코로나가 시작되기 1년 전쯤에 그분은 척추질환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고는 외출을 하지 못한 채 몇 년을 집에서 보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이상 행동을 하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급기야는 밤새 잠을 안 자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온갖 욕을 서슴지 않고 해대기 시작했다. 그뿐인가 스스로 화장실 출입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 그래도 거기만은 보낼 수 없다고 버티던 가족들이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늙고 병든 부모님 모시기가 어디 쉽겠는가. 더구나 이전과 달리 모두 직장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니 더하다. 그래서 요즘은 자식이 있든 없든 삶의 마지막을 보내야 할 곳이 세상 끝의 집, 요양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들이 시설 좋은 곳을 수소문했다지만 그곳엔 오늘을 활기차게 보내는 기쁨도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도 설렘도 없다. 모든 삶의 빛깔이 바래버린 듯한 노인들의 침대 하나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전부라고 여기며 누웠다 앉았다. 동작을 반복하며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는 곳이다. 요양원에서 보낸 첫날 밤, 그분은 밤새 집으로 가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쳤다고 했다.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낯선 환경, 다 감당하기 어려우셨으리라. 담당자는 처음에 오면 그러는 분들이 많다고 차차 적응하실 거라 했다. 적응이기보다는 체념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가 떼쓰다가 울다 지쳐서 포기해 버리듯이 그렇게 지쳐버리는 게 아닌가 싶다.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또 가슴이 찢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기막힌 이별이 끝이 아니다. 기차표는 이미 예약되었다. 빠르든지 더디든지 열차는 어김없이 올 것이다. 이별 뒤에 또 한 번의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이다. 집에서 편히 모시고 있다가 보내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요양원에 그리 넓지 않는 뜰에 만개했던 벚꽃이 바람에 휘날려 떨어지고 있다. 짧은 봄날이 간다. 다음 계절이 없는 곳에서 머무는 우인들이 이별 뒤에 서서 떨어지는 꽃잎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분이 집을 떠나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면회였다. 그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틈을 탄 운 좋은 기회였다. 그동안 요양원의 직원이 동영상으로 근황을 보내주었지만 가족들은 반가움 반, 걱정 반이었다고 했다. 얼만큼 잘 견디고 있을까? 가족들을 만나면 따라오겠다고 떼쓰지 않을까 하는 염려다. 그러나 그분은 매우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의외로 담담해 보였다고 했다. 아들을 보고는 아는 척했지만 부인을 보고는 못 본 척 하더란다. 아마 많이 서운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다. 가져간 음식도 잘 먹지 않았고 따라 나서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 오히려 섬뜩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분의 부음을 들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기로 한 마지막 열차가 어김없이 도착한 것이다. 열차는 떠났다.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하지 못했고 갓 태어난 증손자를 무릎에 앉혀보지도 못했다. 잘 있으라고, 잘 간다고 마지막으로 손도 흔들지 못했다. 치매로 정신을 잃어버림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몸은 쇠하는데 정신이 맑으면 괴로움만 더하지 않겠는가. 그분은 그리움도 추억도 모두 내려놓고 떠난 듯하다. 반쪽짜리 하얀 낫달 같은 발자국만 하늘강을 휘청이며 건너가고 있으리라. 어머님의 기침소리. 긴 장마로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다 떠내려 버릴 듯한 폭우가 지나가니 곳곳엔 무너지고 헐벗은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다 싸매주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가을입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힘들었던 시간에 옷을 벗고 잘 익은 군밤처럼 구수한 가을 냄새를 맡고 싶어서입니다. 까슬거리는 가을의 촉감도 만지고 싶습니다. 저만치 북한강 물줄기가 따라옵니다. 가을은 강물에 잠긴 산 그림자처럼 깊어져 설핏한 햇살 한 줌 놓치지 않고 출렁입니다. 문득 젖은 가을 속에서 아득히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숨 넘어갈 듯이 쏟아놓는 기침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 11살, 3살, 젖먹이 삼촌을 남겨놓고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딸에게 어린 동생을 맡기고 떠나가야 하는 그분도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답니다. 밤새 울며 보채는 아기를 업고 노래를 들려주면 어느새 아기는 잠이 들고 어머니 노래는 눈물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년 후 외할아버지마저 그리 정이 깊었는지 외할머니 따라 훌쩍 세상을 떠나버렸답니다. 어머니는 그 후 친척들이 주선해서 동생 데리고 시누이가 셋이나 되는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동생 몫으로 시골에 땅이 있어서 곡식이며 일용할 것들이 왔다지만 시누이와 동생이 싸워도 역성 한 번 못해줬답니다. 오히려 모질게 야단치고 돌아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노상 한숨 쉬듯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음표에 얹히지도 못한 채 나지막이 흩어져 버리는 속 울음이었지요. 삼촌은 성장해서 제 길을 찾아갔지만 어려서 엄마를 잃어서인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촌은 살아서나 세상 떠나서나 늘 어머니의 가슴께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난 가슴으로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고 우리 오남매 나 키우던 어머니의 소슬한 어깨 위에 어느새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큰 자식들 출가시키고 약한 막내딸 뒷바라지에 잃어버린 노랫소리 대신 천식 기침이 들어섰습니다. 밤새워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 기침소리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철없이 그 소리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호흡곤란이 오면 한밤중에도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감당하기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기에 그랬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거친 기침 소리도 등 구부리고 참아내던 힘든 기척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막에 등골이 오싹하도록 한기를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기에 차지했던 따뜻한 시간이 멈춰버린 텅 빈 방 한가운데서 나는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 또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잃은 지 오래인데 강물에 잠긴 젖은 산 어깨에서 다시 출렁이는 어머니의 노래를 듣습니다. 어머니의 세월이 담긴 노래가 더 잦아진 기침 소리로 들려옵니다. 말은 마음의 울림이라고 합니다. 기침은 몸 전체가 큰 울림으로 쏟아내는 또 하나의 말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밤새 기침하며 뱉어놓은 격한 언어는 그렇게라도 어머니의 심장을 빠져나와 허공으로 흩어지며 핏빛 기억을 더듬으셨나 봅니다. 가을 강물은 깊은 속내를 드러내며 시린 기침을 쏟아냅니다. 그 기침 소리에서 홀로 두고 간 막내딸의 안부를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이 아쉬워. 유튜브에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불렀어요. 나도 나이를 먹으면서 화가 날 때가 많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젊음의 그림자가 저 혼자 쏜살같이 가버리고 빛바랜 시간이 내 주위를 맴도는 무렵인 듯한데요.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간다고 해서 중학교 1학년쯤인가 학교 통학버스를 타고 서서 눈을 깜빡여 보았는데 여전히 버스 안에 나는 어린 소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하니 어느 결에 중년을 지나 노년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가버렸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서 멀쩡한 내가 순례가 되어 눈 감고 숫자를 천천히 셀 때 세월은 10발자국, 20발자국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던가 봐요. 야근 순례라면 실눈이라도 뜨고 세월의 발자국을 잡아야 하는 건데 말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나이가 든다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닌데 왜 화가 날까요? 언제부터인가 숱 많고 윤기 나던 검은 머릿결과 갓세수한 것 같은 내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때 크게 실망하며 고개를 돌렸거든요. 늘어난 흰머리와 주름이 새를 넓히며 지배하려더니 그 외형적 변화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무능함에 화가 났어요. 그뿐인가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사라지고 의욕과 용기 앞에 멈칫거리며 주눅이 들어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 당연하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있지요. 기력도 전만 못해 건강식품 등 늘어나는 약병을 끼고 살아가는 모습도 측은해서 화가 납니다. 어르신, 이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사회에서 부딪히는 무수한 차별의 말과 시선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니 화가 나겠지요. 아직도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노랫말처럼 화가 나는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나이를 먹었다고 자주 화를 낸다는 건 성찰의 측면이나 건강상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혹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은 없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 봐야겠어요. 오랫동안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방사선과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뵐 때는 말도 못 붙일 것 같이 차가워 보였는데 지금은 좀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부드러워 보인대요. 고개를 끄덕였죠. 아, 나이 탓이구나. 세월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공간을 조금 넓혀 놓은 것 같아요.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젊을 때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즉각 반응했고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지요. 작은 일에 조바심 치며 잠 못 들었고 그래서 살이 오르지 못했어요. 지금은 웬만한 일에 그러려니 할 때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거처를 약간 넓은 곳으로 옮겨간 것처럼 몸매도 따라서 여유로워졌다고들 합니다. 젊고 날씬한 때 입던 옷들이 슬그머니 내 곁을 떠나버렸거든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중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고 그러다가 단역으로 바뀌고 그래도 그 자리에 익숙해져야 편안합니다. 아직도 맡은 배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라 여겨야겠지요. 지나간 시간이 아쉽다고 했지만 그 시절이 내게 추억과 경험을 선물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감사지요. 숨이 가쁘도록 치열한 경쟁의 계절에서 벗어나 소슬바람 부는 가을길을 걸어가듯 천천히 나를 돌아보는 여유로움도 좋습니다. 책임져야 할 모든 일에서 조금씩 놓여놨다는 아쉽지만 홀가분함도 있을 겁니다. 자식들 기를 때 느껴보지 못한 손주 사랑은 책임에서 벗어난 편안한 사랑일 거라 여겨집니다. 화를 내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아야겠습니다. 100세 생일을 맞은 할아버지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지요. 더 이상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들라고 귀찮게 하지 않더라고.
그리움은 자욱하게. 며칠째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다. 세상이 온통 희뿌옇게 덮여 시야가 흐리다. 먼 산도 먼지 속에 잠겨버렸고 하늘은 몇 겹의 엷은 천을 두른 듯하다. 작은 먼지가 모여 세상을 덮어버리다니.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마스크라도 쓰고 볼일을 봐야겠다 싶어서 시청으로 향했다. 만기된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러 가기 위해서다. 담당자는 이리저리 눌러보아도 지문이 안 나온다며 몇 가지 질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부모님 성함은요? 아버지 성함은 이자자입니다. 아, 얼마만인가? 아버지 성함을 오랜만에 소리내어 불러보니 아득한 옛날 속에서 아버지가 깨어나 내게로 다가오는 것 같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을 대고 출생지를 대는 순간 그 기억만으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임이 본인 자신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그분들의 막내딸로 서대문 집 안방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도 하다. 그랬지. 그랬었지. 난 그분들의 피를 받고 몸을 받고 태어나 사랑과 염려로 성장하던 딸이었지. 그 당연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새삼 깨달아지는 것 같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래전 초등학교 입학 시험 날이다. 수 세기, 색깔 맞추기, 그림 그리기 등 간단한 시험을 보았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다. 아버지 이름은? 엄마 이름은? 어디 살지? 생년월일은? 물었다고 기억한다. 물론 자신 있게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도 큰 소리로 대답했다. 주소까지도 정확하게 답했는데 하도 오래 외고 기다리다 보니 생일을 달력에도 없는 4월 49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생일을 엉뚱하게 댔어도 어린 딸이 아버지, 엄마 이름도 또박또박 곧잘 답하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칭찬이 대단하셨다. 어느새 커서 본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할 만큼 자랐으니 무척 대견하셨던 거다. 다른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대단치 않는 행동을 자신의 자식만이 할 수 있던 것처럼 기특이 여기셨던 두 분이 내 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 딸도 까무룩 늙어가고 있다.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딸이 대답한 두 분의 이름에 만족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계실까? 이름이 가져다준 추억 속에 잠시 젖어 있다가 담당 직원에게 여권 사진을 건넸다. 그리고 모니터로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얼굴 속에 있는 그분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내 눈매와 콧마루에 돌아가실 무렵에 아버지가 있다. 갸름한 턱선과 이마, 전체적인 느낌의 노년의 어머니가 머물고 있다. 사진관에서 까만 천을 뒤집어 쓴 사진사가 한 손에 플래시를 들고 찍은 우리 집 흑백 가족 사진엔 내가 없다.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다시 가족 사진이란 것을 찍기가 쉽지 않았나 보다. 한 장, 두 장 스냅 사진이 있지만 아쉽게도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한 사진이 없다. 그러나 사진관에서 찍은 한 장의 여권 사진 속에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아, 얼마 만에 불러보는 그분들의 이름인가? 얼마 만에 만나보는 그분들의 모습인가? 미세먼지처럼 수많은 시간이 나의 기억을 자욱하게 가렸어도 생생하게 머무는 그 이름과 모습에 가슴이 저렸다. 안개 같은 미세먼지 속을 터벅터벅 걸어 돌아오는 길에 내내 눈물을 흘렸다. 날씨 탓이라고 둘러대다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분들을 향한 그리움이 녹아내리고 있어서일 거라고. 마음 검진.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이지만 올해는 대장 내시경을 꼭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비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미루어다가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주위 분 중에 조기 검진을 하지 않아서 뒤늦게 고생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모두 비워야 더 잘 보인다는 그 만만치 않는 준비 과정을 거치느라 눈은 쑥 들어가서 퀭하게 됐고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느라 기진맥진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하면서 그런 나를 측은하다고 다독였습니다. 만남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은 거야. 더구나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나를 돌아보는 일이 쉬울 수는 없잖아. 두려움에 조금 불안해하는 나와 달리 의사는 표정 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단 길고 가는 금속 호수를 내 몸에 밀어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나를 지탱해주는 장기들의 안녕을 살피려고입니다. 잠든 사이 검사는 끝났습니다. 의사는 사라지고 빈 침대에 누워 눈꺼풀에 남은 잠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내 마음은 내 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처럼 카메라 달린 긴 호수를 넣어서 살펴볼 수는 있는 걸까요? 짐작하건대 심장 가까운 곳에 방 하나 빌려서 살고 있을 걸로 생각해 봅니다. 그대를 그리면, 그대를 만나면 그 떨림으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하니 말이지요. 오늘은 약한 몸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힘들었을 마음을 만나보려 합니다. 비워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하기에 허세와 교만, 아집과 독선, 게으름까지도 쏟아버리고 비워내 봅니다. 그 과정이 수도자의 오랜 고행처럼 쉽지는 않겠지요. 마음을 더듬어 들추어내니 양파 껍질 벗겨내듯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눈물, 콧물 펑펑 쏟으며 씻어냈습니다. 그러고 말끔하게 빈 마음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더러는 고달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을 혹은 상대편의 곱지 않는 눈길이나 말 때문에 깊게 팬 상처는 매운 고춧가루 쏟아부은 듯 아리더라고요. 불룩하게 뭉쳐 있어 그대로 두면 더 중한 병으로 자리 잡을 미움과 분노의 덩어리들도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잘라냈습니다. 의사는 대장에서 용종 2개를 잘라냈다고 하면서 변화하는 몸 상태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당부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잘라냈다고 하지만, 비웠다고 하지만 산후라면 어쩔 수 없이 부딪혀 생책이 생기고 미움과 분노들이 다시 켜켜이 쌓일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비우고 살펴보아야겠지요. 마음의 정기 검진을 권합니다. 조기 발견만이 더 큰 병으로 가지 않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